최악, 탄식, 벼랑 끝, 그리고 억장이 무너진다.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한숨도 깊어만 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역과 경제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선제적인 경제 대응을 주문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향방도 주목이 됩니다. 지급 여부와 대상을 두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의견 받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 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경제와 방역에 이제 비상 대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경제와 방역 다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는 경제와 방역 다 잡았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무너진 셈이고요. 사실은 뭐 경제와 방역 다 잡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역부터 잡아야지 경제를 잡는다. 그러니까 방역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사실 국민의 안전이 무너진다라면 사실 경제 활동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뭐 사실 둘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 우선순위는 방역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이 우선순위다. 네.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두 마리 토끼 경제와 방역 다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 잡아야 하는데요.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방역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도 생기고 또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계속 유입이 될 텐데 완전히 잡을 수가 없다면 당분간 최소한 1, 2년간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또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정부와 청와대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1차 때와는 좀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선 경기 침체가 정부가 예상했던 거는 코로나 충격이 또 우리가 당장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분기에 회복한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1차 이제 쇼크가 왔을 때 사실 돈을 엄청 퍼부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아예 경제 활동 자체를 중단할 정도였는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재정 투입은 똑같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현실을 좀 직시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뭐니 해도 지금 이 재정 적자 문제나 그리고 또 결국 이번에 이 2차 지원금을 하면 결국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이제 미래 세대한테 빚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냐는 그런 아마 우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야? 2차 재난지원금 논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2차 재난지원금 저는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득을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몇 분기 안에는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원금이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을 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와는 달리 재정이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같다고 나오고 말씀하시는데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저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모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대표님? 저는 1차 재난지원금은 12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가구들에게 그 모든 가구에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뭐 가구원별로 조금씩 액수를 다르게 지급했는데 그렇죠. 뭐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하되 뭐 이번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인당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전 국민에게 1차 때처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상당히 효과가 사실은 많이 입증됐고 체감이 되었죠.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효과를 입었다 이렇게 많은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하셨고 거기에다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5월에 몇 개 품목 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구매가 늘어서 자동차 회사 주가들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이런 사실 경제 회복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이밍에 한번 지급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2차 재난지원금 찬성하십니까? 뭐 지원금은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1차랑 전혀 다르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지금 1차는 뭐 우리가 100% 주는 거로 했잖아요. 근데 2차는 저는 고통에 비례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 고통 비례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코로나로 해가지고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확진자가 자기 가게 들렀는데 그 가게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뭐 그런 데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요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허점이 뭐냐 그러면 아니 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가구 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위 계층의 가구 수가 평균적으로 많나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분위부터 이제 5분위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5분위 쪽이 이제 고소득 아닙니까? 네. 그쪽 경우가 1분위보다 이 재난지원금 수령 자체가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아예 5분위 이건 통계청이 정부가 만든 통계청에서 가계 이 동향조사 결과인데요. 예. 1인 가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아니 재난지원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전체 절대 액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난번 1차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 특히 제가 볼 때는 빈곤계층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 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이 빈곤 계층들 예, 예. 이런 쪽에 더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 원칙 자체를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비례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지 예, 예. 마치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 국민들 다 똑같이 주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사실은 뭐 통계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도 감소하고 사업소득도 감소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가 뭐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전 소득이라 그러거든요. 예, 정부가 이전 이전한 소득이라 그러는데 그동안 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무슨 그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지원 좀 더 하자. 그게 전 제2차 재난지원금의 전 정신이 된다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원을 해야 하고 네.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 이상 네. 어떻게 뭐 약간 몰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100만 원 이상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뭐 100%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것도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해요. 사실은 소상공인도요. 대부분 경우에서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뭐 국세청 등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소득을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상공인 중에서 진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제가 볼 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이지만 결국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교하게 가야지 그냥 뭐 똑같이 다 소상공인이면 다 똑같이 줘야 되는지 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1차보다는 2차는 조금 더 세련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때도 이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전 국민에 관한 보편 지원으로 귀결이 됐잖아요. 네. 이번 논의도 뭔가 그렇게 이렇게 논의하다가 보편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예상도 드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정말 취약계층, 고통을 많이 받는 계층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대표님 왜 꼭 전부 다 해야 되는지, 왜 전 국민에만 다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별 지원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도 모든 국민에게 가긴 했지만 전체 코로나 이 재정 패키지 200조 원 중에서 12조 원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분들에게 나가는 150만 원의 일시적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거 개인에게 150만 원 지급하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뭐냐면 몇 명이 지원할지 신청할지를 몰랐는데
100만 건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어려워진 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의 지방 이 고용노동청 사실 그 담당인데 네. 노동부에서 업무가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직원에게 이 업무를 처리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느라고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렇게 선별지원금이 사실 있어요. 이거 말고 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대상으로 한 수급자들 이제 생계급여도 있고요. 네. 뭐 부족하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스톱된 멈춘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최소한 돌려보자. 돌리면서 네. 방역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역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돌아가면 사람들이 기존의 시장 질서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견뎌보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게 지급한 것이죠. 선별 지원은 뭐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취약계층 선별하는 문제도 있을 뿐더러 기존 제도도 있어요. 가장 가난한 분들을 지원해드리면 그 다음으로 가난한 분들하고 소득이 역전됩니다. 기존 지원제도 안에서. 그 다음을 더 지원해드려도 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선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1차 때는 이제 가구당으로 했는데 개인별로 한다는 그런 말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 국민이 지급하되 개인별로 하면 개인별 차등을 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 가구주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1차 예. 때는 가구주에게 지급을 하니까 사실상 좀 불행한 가정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는다거나 이 가구주가 실제로 부양 책임을 다 지지 않고 떨어져 살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발생을 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특히 그러면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대표께서는 계속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 이제 선별 지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로 정말 어렵지만 이런 와중에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고소득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또 선별 지원의 타당성도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1차 경우는 정말 경황이 없었으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경각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1차보다는 훨씬 더 좀 과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정말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뭐 전혀 그래도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경우는 그날 생활 자체가 막연한 거예요. 막막합니다.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날 가게 나가봐야 손님 한 명도 없고 뭐 이런 데를 어떻게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전 그게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 현재 납득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이원재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선별을 하는 작업이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하게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제. 네.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계층들이 있죠. 그건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코로나로 해가지고 동선이 다 나와 있어요. 선별하는데 크게 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다. 네, 이 가게 가가지고 그 가게는요 그날은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한번 다녀간 것만으로도 문 닫습니다. 그럼 그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영업 그거를 만회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경우가 우리가 1차 때랑 달리 훨씬 더 그런 좀 과학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 소상공인 말씀드린 것도 지금 소상공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그래도 국세청이랑 소득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쪽 경우에 있어 가지고 뭐 신청을 하고 나중에 그게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주는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차라리 나아요. 만일 말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유행인데 지금 300명 언저리잖아요. 네. 만일 그게 그래가지고 300명이 계속 또 지속되거나 아니면 좀 더 커지거나 할 때 그때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각오하게 되면 사실은 막 재난지원금을 막 빨리 100%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건 좀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대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8월 한 15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200명, 300명 가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앞으로 이게 뭐 8월 말까지는 더 올라갈 거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재난지원금을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나라 국간이 지금 텅 비었기 때문에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비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1차 때였는데 그 정도로 1차 재난지원금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나라 국간이란 게 없어요. 어디서 이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무슨 금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돈을 찍는 곳입니다. 네. 돈을 찍어서 사용하는 거죠. 네. 돈을 찍지 않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세금 걷어서 사용하는 네.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찍는다는 거 제가 약간 천박하게 표현했지만 그거를 고상하게 국채 발행이라고 하죠. 예. 빚내는 이제 거죠. 증세를 통해서 이 재정 마련하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급하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국채를 사실상 선진국들의 경우에 무한정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한 40% 넘어서서 45%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건 OECD 평균 100%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굉장히 건전하다고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해라 하라고 얘기를 하던 것을 올해 우리가 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에 OECD에서 잘했다고 그거 덕분에 경제 성장률을 방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는 국채 비율을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하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쓰고 사실은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 운용을 해야지 지금 당장 조금 국채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거를 갑자기 안 쓰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효과 게다가 경제가 더 망가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빚을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재정 건전성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이게 정말 평균의 오류를 참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OECD 국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 어떤 OECD랑 가까워지고 싶냐? 예를 들어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 OECD 국가예요. 네. 그 나라는요 빚이 말이죠 예산 한 200% 됩니다. 그다음 반면에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닮고 싶은 나라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한 3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나라 따라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OECD 국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말 그대로 달러 찍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도 사실 이제 기축 국가니까요, 그렇고요. 근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경제 위기를 닥치고 하잖아요.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너무들 함부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OECD 전체 평균에 보니까 저 남부 유럽 가면 우리보다 뭐 한 서너 배 높아요. 근데 우리보다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 평균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보다 좀 좋아 보이죠. 자, 이제 우리 그러면 그리스, 스페인 이런 거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 국가 채무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도 큰 충격 안 받고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요. 예. 대한민국 되게 재정이 건전하네. 저 나라 믿을 만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뭐 미국이랑 통화 수합부터 하고 뭐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한 거예요. 뭐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선심 썼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재정이 건전하니까 저게 해도 나중에 빚은 갚을 거야.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 그리고 국민들을 걷어먹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쉽게 말하지 마라. 왜 자꾸 OECD 평균을 놓고 말하는데 OECD 잘하는 나라는 놔두고 OECD에서 가장 못하는 나라 보고 우리가 잘했어. 그건 말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닌가?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국가 재정 문제도 그렇고 너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이고 사실 상당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살 것이고 그동안에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재정으로 버텨야 합니다. GDP 성장률이 다시 복구돼가지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더 잘 살게 되는 국가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일 거기 때문에 그럼 재정으로 버텨야 한다.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2년 동안은 사실 국채 비율을 높이면서 버티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증세를 하면 또 돈을 거두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면서 거두어 드린다는 이 문제가 생겨요. 다만 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 소득 재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무원분들이나 뭐 지금 월급 그대로 받는 분들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엔 내년에 증세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그분들만 뭐 타겟팅해서 거둘 필요도 없어요. 소득세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 아니면 전체 세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 재정이 약 8조에서 10조 원 확보됩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정의 3분의 2 정도는 그냥 충당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 때 이걸 안 했는데요.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를 매겨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은 사실 많은 액수를 다시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뭐 30%, 뭐 24%, 36%, 40% 내시는 분들은 사실 절반 가까이까지도 내게 되고 나머지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올해 소득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던 분들은 하나도 안 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소득 재분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수할 때 선별을 하면 된다. 이게 저희 일단 얘기입니다. 다 주고 환수를 소득세율을 1% 올려가지고 환수를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자체를 또 사업소득처럼 세금을 내는 과세소득화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재정 마련 방안으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의 임금 20%를 삭감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2차 쇼크, 코로나 쇼크가요. 사태가 매우 심각하면 뭐 그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많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현 단계로서는 아마 제가 공무원들이 아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2차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아 가지고 뭐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공무원들이 임금 삭감하는 이런 것도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1차 이제 재난 지원금부터 해가지고 현재 한국판 뉴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이에 지금 이제 코로나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대책으로 해가지고 내용으로 보게 되면 특히 한국판 뉴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뭐 돈을 다 푸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 기존의 예산 부분들을 더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정말 어려운 계층들한테 예산이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공무원 예산을 깎기 전에 정말 그 쓸모없는 예산,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말이죠.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이런 부분부터 좀 손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재원 얘기할 때 지난번 1차 때 세출 구조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바를 건 다 발랐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일자리 예산 부분은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정말 웃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일자리 예산도 사실은 너무 정말 엉터리 저렇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지원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이런 데 대해서 경영위험 다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 부총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이잖아요. 네. 각 사업별로 어떤 연계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만 보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조정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 뭐 정말 임금 깎이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공무원 임금 깎는 거 말하기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업 자체를
좀 실효성 높이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김태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좀 양보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 시스템적인 접근은 아니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율을 일시적으로 1%포인트만 높이면 그 효과도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소득이 안정적이었던 분들은 소득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올려서 일단 쓰고 네. 소득세를 1%포인트 올려서 좀 다시 걷자. 네. 우리 대표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 김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세금을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을 높여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근데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세금 구조가 너무나 정말 기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말 들어가지고 고소득층들은요 세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들어가지고 저소득층들은 세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모두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작든 크든 간에. 아마 그런 이야기부터 이렇게 되지 않고 단순하게 다시 이게 세금만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제가 부가가치세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가가치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경기 지금 촉진한 이런 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왜? 부가가치세만큼 강력한 세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세금 이야기도 사실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부가가치세율을 올린다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뭐 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세금 이야기를 지금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돈을 좀 더 아껴 쓰고 잘 쓰고 그리고 또 세금 좀 작게 거두는 이런 쪽을 더 머리를 써야 된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예. 미국이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대선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풀었던 자금들 다 회수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정시가 막 이렇게 치솟는 거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괴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얘들 조금 있으면 다시 좀 정상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재정을 일단 좀 풀고 나중에 걷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신용등급 문제에 관해서 국가 외국 그 신용등급 회사에서 피치 같은 곳에서는 우리 국채 비율에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45, 6% 정도를 가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강하게 나오면은 훨씬 더 우려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선택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점을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너무 풀면 그런 우려가 나오고 근데 또 재정을 안 풀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깊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 말씀은 일단 지금 정도 확장 재정은 할 필요가 있다. 더하기 확장 재정의 방법으로서 다른 걸 좀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200조 경제 패키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기업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이 많아요. 대출은 또 나중에 받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소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줘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 경제에 맞고 좀 원리에 맞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좀비화되죠. 이 지원금 받아서 살아가는 기업이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개인에게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도 결국은 고용이 위태롭거나 고용에서 떨려 나간 사람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데 뭐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기업에 소속 안 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다르죠. 고용안정지원금은 그 기업이 현재 상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고요. 재난지원금은 기업에 소속됐든 아니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제 곧 본격화될 뭔가 결론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대권 주자들도 서로 네. 상반된 얘기를 하던데 네. 이낙연 의원은 좀 선별 지원이 좋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하자. 네. 어느 쪽으로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뭐 좀 청와대랑 특히 기재부 입장은 네.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셨죠. 지금 그때 2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하고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또 지자체에서 좀 버틸 힘이 있으니까 좀 봅시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 대통령께서. 그리고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가 아니 지금 우리가 전면 다 지원한다는 건 곤란합니다. 이건 다 국가 책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전면적 100% 지원하자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극히 주장하는 건데요. 예, 예. 그분은 항상 뭐 그걸 좋아하니까요. 뭐 기본소득 좋아하고 모든 게 100% 돼야 되고 100% 안 주면 차별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다 그러면 그게 말이라고 하시면은 우리 이 대표님도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이원재 예. 대표님이랑 이재명 기자는 가까운 아니 사이세요. 기본소득을 좀 주장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소득 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막 기본소득이라는 연장선에서 가고요. 그리고 이분은 재난지원금 내지는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뭐 그건 뭐 경기부양대책의 최고로 좋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지? 예.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금 더 급한 거는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맨 100% 주면 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도대체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예. 계시나 생각이 지금 들어요. 교수님께서는 선별 지원 쪽으로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런 전망 위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편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편 지원할 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는 방식을 뭐 증세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랩 2050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